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오늘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이라라고 하는 네 번째 말씀으로 오늘 드립니다. 지난주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가정의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이 사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의 가정들과 생각해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가정들 안에서도 똑같은 그런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떤 가정도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런 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거룩함, 그리고 이것이 연결돼서 더 큰 국가적인 거룩함,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설명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이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만 된다. 이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숙제이고, 이것이 나아가서는 국가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야만 국가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자, 가화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자, 우리 옛날에 전래동화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하루는 밥을 짓다가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걸 보고 이유를 물었더니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하는 말, 오늘 바빠서 물을 내가 조금밖에 길어오지 못했고 그래서 물이 부족해서 밥이 탔다. 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새색시가 또 감동을 먹고 더 울었어요. 부엌 앞을 지나가던 시아버지가 이 광경을 보고 이유를 묻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늙어서 근력이 떨어져서 장작을 잘게 패지 못했기 때문에 화력이 너무 세서 밥이 탔어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들과 며느리를 위로했어요. 부엌에서 일어나는 작은 소동을 듣고 또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이제 내가 늙어서 밥 냄새도 못 맡아서 밥 내려놓을 때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했으니 이건 내 잘못이야 라고 며느리를 감싸줬어요. 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며느리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희한하게도 그것이 자기들의 잘못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이 문제를 전체적인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는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게 보이지 않았던 어떤 문제였거나 또는 보이는 어떤 문제였거나 연관이 분명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조건 그 사람만을 탓한다거나 그 문제만 고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사람에게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다 여기에 연관된 문제를 다 뒤집어 봐야 돼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틀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고, 여기에는 이해 그리고 용서 그리고 치유하는 방향으로 흐름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지는 거죠. 나라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야곱의 가정에서 뼈아픈 아픔이, 자, 계속 얘기하지만 어떤 이제 사람들 이것을 설교적인 내용으로도 잘 쓰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유다의 가정에서 일어난 문제나 삼손에게를 보면서 우리가 나타난 문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어떻게 유다의 이런 가정이 복을 받냐 이거예요. 장자권을 어떻게 가지고 가냐 이거예요. 삼손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사라라고 얘기할 수가 있느냐. 자, 야곱의 가정의 뼈아픈 아픔이 뭐냐면 레아가 낳은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레아가 6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스불론 낳고 딸 디나를 낳았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서 돌아오다가 에서를 만나죠. 400명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는 에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비법을 가르쳐줬어요. 환도뼈를 치죠. 그래서 절어. 똑바로 걷지 마. 아픈 척이라도 해. 네가 무릎을 꿇어야 돼. 자, 그래서 잘 화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결국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세겜성이라고 하는 곳에 앞으로 와서 거기서 이동하여 장막을 치는데 그 장막 친 자리를 돈을 주고서 땅을 샀어요. 자, 아브라함 때부터 땅을 샀다는 얘기가 없는데 오직 땅을 산 것은 그 사라의 무덤 때문에 그 장례 때문에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은 돈을 주고 정정당당하게 그 땅을 사버렸어요. 최초의 내 땅이 생겼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 그런데 딸 디나가 이 세겜성이 도대체 어떤 성인가 잘 모르잖아요. 구경을 나갔습니다. 물론 혼자 나갔는지 여러 명을 같이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의 추장이었던 세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디나를 끌어들이고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랑하는 마음, 물론 예쁘니까 그렇게 했겠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로까지 맞이하겠다라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정략적인 접근이 있어요. 정치적인 계략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 부자인 야곱이 이사를 왔다 이거예요. 우리 성 앞에다가 이게 땅을 사고 여기에 머무르게 됐다 이거예요. 정착이죠. 땅 산 것은. 그럼 앞으로도 계속 머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사람과 가족 관계를 맺는 것보다 내가 이 성의 대표니까 나와 같이 관계를 맺으면 그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자산도 내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 세겜의 힘이 되는 것이고, 그런 정략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게 약육강식이 그 당시 어떤 그런 그리고 그 나쁜 종교적인 그런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적인 그런 특성상 여자를 먼저 끌어들여서 강간부터 하고 그 수수책으로 결혼 문제를 꺼내 놓는다면 꼼짝없이 그들의 계산대로 이렇게 야곱의 가정이 우리는 세겜성 사람들과 그런 흡수해서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계산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딸 디나를 야곱에게 보내지 않은 상태로, 그러니까 마치 그 인질로 잡아놓듯이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집으로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세겜 추장과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결혼합시다. 가족이 됩시다. 우리가 서로 결혼시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돼서 하나의 마음으로 한 부족을 이루면서 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들은 이 야곱의 가정이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 당연히 분노할 만한 부분이니까 분노를 했겠죠. 자, 그런데 딸을 혼자 보냈던가 아니면 여하튼 여러 명이 같이 보냈었든지 여하튼 딸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근데 형제들 입장에서 동생이죠. 동생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죠. 가족들이 무조건 세겜만의 문제냐? 우리가 그 딸을 이 성이 어떤 성인지의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 딸을 그냥 내보냈다. 그리고 이걸 지켜주지 못했다. 라고 하는 이 문제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에서와의 갈등의 문제는 야곱에게는 결정적인 아픔이고 위기였죠. 이 문제를 잘 풀고 난 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긴장하지 않고 방심을 해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잘못이라고 하면 다 잘못이 있는 거죠, 가족들이. 네, 그런 생각이. 자, 근데 야곱의 아들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아마 할게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냐?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지금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얘기하죠.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에서와의 경쟁에서 이겨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는데도 많은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그 복을 받아가지고 잘 돼가지고 나온 거란 말이죠. 이런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푸냐면 거짓말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추잡 세겜에게 하몰에게, 그 아버지 하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과 같은 가족이 되겠다. 결혼시키겠다. 너희들과 같은 그런 성에서 이렇게 부족으로 살겠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거짓말입니다. 여기에 아버지 야곱이 만약에 이 말을 들었다면 이것을 잘못된 방법이라고 막았어야 돼요.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문제는 종교적인 부분입니다. 물론 그 역사를 보면은 할례를 행한 족속이 여러 족속들이 있긴 있어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데 가도 그런 족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이 할례를 행하여 구별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구별하고 옷을 입을 때도 율법적으로 나중에 보면 몸으로도 구별을 하라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관계되어 있는 종교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거짓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여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자,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몸이 아파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럴 때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해서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딸 디나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내용 말씀이 뭐로 되어 있냐면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 여러분 아멘 할 겁니까? 자, 말씀이니까 아멘 할 거예요? 노략한지라 아멘 입니까? 이게 지금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야. 아멘 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 이거는 자, 이거 흐름이 지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성을 노략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야곱이 그동안 노동을 해서 정말 쉬지도 못하며 20여 년 동안 노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자산을 이루어간 것과는 다르게 그냥 한 방에 문제를 그냥 해서 자산을 뺏어버린 거예요. 하나의 범죄를 다루는데 이 범죄를 다루는 방법에서 이 문제의 적절한 크기의 보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보복의 수십 배의 보복으로 이거를 갚은 거예요. 이게 아멘이에요? 어떡합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빼앗아갔다라고 느끼는 이 에서는 복수의 칼날을 냈죠. 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때가 됐으니까 내 동생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결국 외삼촌 라반으로 도피를 시키는 것인데, 자, 이 갈등이 일어난 에서와 형 에서와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많은 예물을 준비해요. 많은 예물을 준비하고 왕의 예에 걸맞는 7번의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다가갔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화해와 용서라고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딸 디나가 그런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지라도 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풀었다라고 야곱이 가르치고 그 아들들이 그 하몰과의 협상에서 그런 거로 해가지고 문제를 잘 풀었다면 아멘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분이 나빠서 이 세겜 사람들과 도저히 가족이 되는 것이 싫다 하면 그 땅을 다시 팔고 거기를 떠나면 돼요. 보상을 받고 적절한 보상을 받고 그 땅을 팔고 다시 떠나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의 범위 안으로 그들을 끌어들여서 속여서 그리고 엄청난 사륙을 했고 그리고 경제적인 이득을 얻었고 범죄에 비하여 너무나도 큰 이득을 보복을 행하면서
보복의 문제가 된 거죠. 이 사건에 대하여 야곱이 벌벌벌 떨었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미 관계를 해고 있는 주변 지역에 동지들이 있다고요. 동료들이 있다는 거죠. 이 족속들이 힘을 합쳐서 나를 친다면, 또 다른 보복으로 나를 친다면 이것이 전쟁이 되는 것이고, 이런 관계에서 우리 가족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야곱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두고두고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유언을 해주기를, 이 학살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시므온과 레위는 불리의 저주를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복을 주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분리. 그들은 떨어뜨려 놔야지 정신 차린다 하면서 불리의 저주를 받았어요. 사실은 이게 다른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복을 받았다는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에게 고민이 되는 거죠. 고민이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이게 우리의 숙제인 겁니다. 이게 숙제예요. 이 작은 세겜성 앞에서 일어난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이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가 다 사실 관계된 거예요. 그 일들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사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모양만 다를 뿐이지 오늘날의 국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약육강식이라든지 지나친 보복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서 뭔가 삐그덕거리는 이런 일들이 다 우리의 국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계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사탄의 세력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도 될까요? 자, 여러분 1차, 2차 세계대전이 1900년대에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전이 일어나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이 중동에서 엄청난 전쟁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걸프전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에 숨겨진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많은 비밀스러운 것들이 엉켜 있습니다. 이 전쟁을 하면서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죽어요. 막 폭행을 당하고 말이죠. 그리고 잔인하게 학살당하고 말이죠. 총으로, 폭탄으로, 화염방사기로, 무슨 아니면 가스시로 해서 막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입고 죽는데 한쪽에서는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여. 1945년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2차 대전의 제일 사실 큰 피해국은 그 당시에 소련이었어요. 왜냐하면 소련은 이 전쟁 때문에 2천만 명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의 모든 기업들은 전부 군수물자로 바꿔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이 물건을 막 만들어내면서 이 물자를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지 종을 못 잡잖아요. 언제쯤 우리가 이게 끝날 거라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하여튼 만들다 보니까 이 물자가 3년치가 남아있는 거야. 엄청난 미국의 힘이죠, 그게. 3년치의 전쟁 물자가 남아있고 전쟁이 끝나는 거야. 끝날 때쯤에 원자폭탄을 쓰는데 원자폭탄을 투하할까 말까 고민했대요. 왜? 이거를 투하를 해서 전쟁을 빨리 끝나면 이 군수물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갈등하다가 그래도 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그나마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해서 이 전쟁을 끝냈는데 거기에 밑에 단서가 붙은 거죠. 여기 핵심이 소련하고 이제 미국입니다. 단서가. 이 전쟁 물자를 어떻게 하냐, 남은 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안에 다른 곳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문제를 풀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 군수 물자와 연관된 것이 군산 복합체라고 하고 재벌이 관계되어 있는. 자, 이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가보세요.
자,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타난 군수산업이 군사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경기를 회복한다거나 무기 시장을 확대하고 파생 상품을 개발하고 이게 하나의 산업체로 해서 우리 일상생활로도 막 들어오는 거죠. 인터넷 같은 경우에 다 미국의 군사 저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게 다. 연락을 해야 되니까. 이래서 다 인터넷이 발전한 거야. 군사적인 거에서 개발돼서 우리의 생활로 들어온 거지. 그래서 정부하고 이 방위업체 간에 계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양측이 무기를 만들고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이걸 공급해서 돈을 벌고 이걸 소비해서 돈을 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돈과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변질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주기로 계속해서 이 군수 산업체를 돌리려면은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해서 이렇게 그래서 전쟁을 조장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일들을 뒷면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군사 부분의 합의를 위해서 회의를 모였는데 이게 대외관계협의회라고 해서 CFR이라는 미국 외교협회입니다. 여기에 1921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폴라버그, 그 다음에 에드워드 하우스라는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다 적그리스 세력에 관계된 사람입니다. 그게 적그리스 세력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연관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군사적인 문제를 회의한다고 백악관에 등을 업고서 이걸 모이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계속 정치, 외교 관계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죠. 그래가지고 행정 업무까지 하게 되는데 미국 안에서 문제만이 아니고 미국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조작. 이게 비밀 조직이 나오는 겁니다. 비밀 조직. 그리고 이것이 세계 정부를 지향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돼버리는 거죠. 연결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의 모임이 어떤 식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냐면 미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여하튼 폐기시켜버리자. 세계 단일 정부의 지배 아래 독립적인 은행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관계되어 있는 것에는 종교적으로는 로마 카톨릭의 한 분파인 예수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적그리스 세력들이 카톨릭하고 협상을 맺고 거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예수교라고 하는 그런 카톨릭의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카톨릭이 그 사람들 로마 카톨릭을 장악을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로마 카톨릭이 적그리스 세력들하고 같이 하고 마약 카르텔이라고 마약으로 돈을 버는 이 세력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톨릭.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나오는데 여기가 다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이 갈등을 만들어서 계속 전쟁을 하고 니들은 싸워라 우리는 돈을 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현재 이 미국이 두 당이 있어요. 하나는 공화당, 트럼프가 공화당이고 이쪽은 민주당인데 이 두 공화당 이 둘이 싸우는데 이 적그리스 세력들이 연관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국의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 이쪽에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현재 그 대통령 후보로 나온 그 부통령이고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의 진영입니다. 그런데 이 진영이 가지고 있는 이 적그리스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아성애자들이에요.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성폭행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 소아성애자들. 그리고 사탄 추종자들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계속해서 미국에서 나오는 피자게이트라고 해요. 피자게이트.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과 어린 여자아이들을 다 이렇게 피자라고 해요. 피자판에 고추가 들어가면 이게 남자를 얘기하는 거야. 피자는 이런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 피자게이트라고 하면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이 피자게이트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 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싸우는 게 지금 트럼프야. 자, 이 사람들은 트럼프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러시아 게이트, 우크라이나 게이트 이렇게 하면서 사건을 조작하고 확대하면서 FBI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짓말로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코너를 몰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의 재선을 막으려고 이 사람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볼게요. 자, 보세요. 연결이 어떻게 되어 있는 나라를 보세요. 자, 중국이 자기네 땅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땅을 살려고 하면 못 사게 합니다. 야, 우리 땅은 안 돼. 팔 수는 없어. 근데 남의 나라 가면 땅을 막 사요. 우리 다른 나라는 허용을 하니까. 근데 남의 나라 땅을 막 사들이네? 외국인들이 중국에게 가가지고 기업을 차리려고 하면 그 기업이 독자적으로 있지 못하고 반드시
중국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합작을 해서 설립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합작을 한 상태에서 그 회사 자료를 뺐죠. 회사를 내쫓습니다, 결국은. 그런데 자기들은 다른 나라에 가서 자기들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들을 마구잡이로 막 사들입니다. 중국 안에 있는 내부 정보를 좀 알아야 되겠소. 그런데 내부 정보를 안 가르쳐 줍니다. 인터넷을 개방을 안 하고 철저하게 통제하고 다 자릅니다. 원하지 않으면 다 잘라요.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는 인터넷을 활용해가지고 돈을 버는 거야. 화웨이로 오지 화웨이로 정보를 훔치고 앱으로 훔치고 요즘에 틱톡 영상 이런 거 다 중국계 관련 앱이 많잖아요. 이게 다 여러 정보가 빠져나간다고 봐야 돼. 뇌물, 미녀 제공하면서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들면서 정보를 빼냅니다. 중국이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피는 것이 중국의 통전부라는 작전 세력입니다. 이 통전부가 댓글 조작, 여론 조작까지 장악까지 다 하는 겁니다. 미국 안에 250개의 중국 통전부가 침투했다고 그러고요. 수천 명의 미국 관리와 기자를 포섭하고 언론을 장악해서 포섭해서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일부적으로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그런 그 언론사들이 다 친중파로 다 바뀌었어요. 무시무시한 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중국 유학생을 포섭하고 중국 유학생들을 명령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데모 그리고 그 다음에 금전적으로 보상해가지고 산업 스파이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미국을 장악하기 위해서 세계를 장악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들어가서 정치 경제를 학계를 다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을까? 우리나라도 똑같이. 우리의 행복과 자유와 인권, 주권을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세력이 와서 휘젓고 곳곳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그리고 자기들의 이 나라의 기업을 뺏어가도록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자산을 훔쳐가도록 이렇게 많은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장 위구르족 티베트 땅 무력으로 점령한 다음에 지금 100만 명을 가두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전체를 카메라로 도배했어요. 초감시 체제 통제 사회를 만들어요. 아니 내가 가만히 서 있는데 나보고 마스크 하라고 그러고. 왜냐면 택시 안에도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그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람이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길거리에서 뭘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문자가 오더라는 거야. 내 걸음걸이만으로도 나를 알아볼 수 있게 만들고 전 세계를 통제하는 하기 위해서 초감시 체제, 통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중공의 나쁜 의도가 누구 세력하고 연관이 되냐면 적그리스 세력하고 똑같죠. 단일 정부 구성해서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체계를 만드는 게 우리가 적그리스 세상이 온다는 건데 그 세력의 의지와 뜻과 이 중공의 뜻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같이 만나자. 협력을 어떻게 해볼까? 뒤로 이런 게 모여지겠죠. 해상 침투해서 깃발 꽂으면서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세계 열악한 나라에 재정 지원을 한 다음에 못 갚는다는 이유로 철도, 항만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자기네 것으로 다 뺏어버리고 경제 속국으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중국을 내버려두고 키워준 것이 바로 이쪽 민주당에 연관된 오바마로 대표되는 그런 민주당 세력이에요. 근데 트럼프는 아니 우리가 왜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나라를 내버려두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해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전쟁, 환율전쟁, 군사전쟁 하면서 중국을 코너로 몰기 시작한 거죠. 공정한 경쟁을 안 하면 중국 내버려둘 수가 없다. 중국을 완전히 그 금융 무역에서 퇴출시켜버리겠다고 지금 얘기까지 나왔어요. 완전하게.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중국 공산당이라고 정확하게 부르겠다. 중국 공산당으로 3월달부터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관리를 옛날에 이름을 붙여줬는데 명칭을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의 누구다라고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중국 공산당과 연관된 그 배우자들, 자녀들까지 미국에 들어와서 유학하는데 그 모든 자산을 몰수하겠다. 압박가하고 인권 탄압하는 그런 사람들 다 중국의 공산당의 임원이 보통 한 임원이 미국에 가가지고 수백억 원의 비밀 통장을 운영하면서 자산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거를 미국 정부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다 뺏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그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다 뺏어버리겠다. 자유의 항행 작전으로 중국의 잘못된 해상 영역 장악하고 싸우고 홍콩 대만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중공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북한, 이란, 시리아하고 싸우고, 중공의 세력이 침투한 유럽 나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까지. 영국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트럼프 반대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트럼프의 생각이 옳다라고 해서 다 바꾸고 있죠. 화웨이가 영국에 들어와서 화웨이 돈으로 깔아놓은 게 수십조 원이에요. 영국에. 근데 이걸 다 뺏어가는 거야, 정보를.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영국이 비상벌해서 다 올스톱. 중국 퇴출. 삼성 들어와라. 우리나라가 돈을 버는 거지. 이제 삼성이 난리가 났고. 삼성이 전 세계에 지금 삼성을 불러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를 혼돈과 새로운 질서 대편으로 몰아가는데 여기에 중공과 적그리스 세력이 같이 협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코너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이 야곱의 가정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고민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계가, 국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고 이런 세계 속에서 어떻게 나는 판단을 하고 어느 쪽 진영에 설 것인가라고 하는 결단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가를 보는 거지. 우리 국가의 운영과 이 언론 장악의 실패, 국가의 기업들이 넘어가고 있는 상태, 정보가 빼돌려지는 상태, 이런 걸 가만히 보라고.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문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중국이 꿈꾸는 그 일에 같이 협력하겠다고 했어요. 자, 중국이 하는 일이 그렇게 올바른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가가 하는 일에 이 거룩함이 느껴지냐고요. 한 가정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회의를 열어야 되고 이 고민이 많은 문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느냐, 이게 뜻을 잘 지혜롭게 해야만 복이 복다운 거예요. 복이 복다운 거지. 여차하면 이게 변질된 복으로 착각하고 거기에다가 아멘하는 어리석은 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국가와 세계가 흐름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나는 이 국가의 거룩함, 세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자, 거룩함에 대한 그래서 이야기를 오늘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는 가정이 되라. 간단하게 그것만인 것이 아니고 정치의 거룩함, 경제의 거룩함, 사회적인 거룩함, 문화의 거룩함, 종교적인 거룩함.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고민을 하고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그래도 의로운 쪽으로 자꾸 가고 보복이 아닌 용서와 이해와 이런 쪽으로 가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갈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판단을 내리고 가야고 협력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 거룩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쭉 다뤄보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또 했어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여하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함을 가정에서, 세계 속에서, 나라에서 잘 이루어가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을 잘 갖고 생활하는 그런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쉬운 것은 물론 없습니다. 완전한 것도 없고